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14강 이야기.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 쭉 우리가 얘기되느냐 그러면 전체 내용을 갖다 일단 답습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키워드 이하여 앞쪽의 이야기와 연관을 지으면서 바로 여러분들 암기하는 기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를 더 키워드가 뭔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야기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는 제2파트 영역이다 하는 걸 거듭거듭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되느냐 그러면 어차피 2차의 과목은 써야 되기 때문에 암기가 완벽해야 된다. 그럼 전체적 내용을 우리가 쭉 훑어서 정리를 다 했고 그 다음 이야기는 키워드를 가지고 앞에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고 3부에 가서는 여러분과 함께 직접 어떠냐 그러면 문제를 달아보는 직접 우리가 써보는 영역을 갖다 취하고 있다는 게 우리 책의 구성도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또 중간에 이래 듣다 보면 왜 이러느냐 하는 걱정을 할 것 같아서 한 번씩 계속 거듭거듭 얘기하는데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가맹계약이 가지는 어떤 상법상의 특징은 어떠냐 상법적으로 볼 때 일어나는 특징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바로 법적인 성격은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다면 이번에는 상법적으로 바로 여러분과 관련되는 바로 가맹계약법이 관련되는 상법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는데 앞쪽에 보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상행위를 대리한다.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맹거래계약은 바로 본부의 물건을 바로 뭐가 되느냐 가맹사업자가 어디 되느냐 파는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상행위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대리며 또한 맡기는 위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위임이라는 말은 본부가 다 물건을 지역마다 가맹점을 만들어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가맹점을 모집하여 팔게 함으로써 바로 상법적으로 볼 때는 상행위의 대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위임이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위임이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소멸의 시효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을 갖다 지날 때 소멸시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소멸시효인 기간이 있다 하는 말이 되며 특히 여기서는 물권법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담보를 물권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맹점에 만약에 어떤 분야가 운영하다가 계약이 완료되어서 남에게 넘기든지 아니면 이제 왜 되느냐 그럼 철수를 해지를 한다 할 때는 바로 담보를 갖다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모든 물건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본부가 회수해가는 이야기들 회수해가는 이야기 이건 바로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법적으로 볼 때 담보 물건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 특징을 갖다 상법과 연관을 본다면 상행위 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부를 대신해서 물건을 팔고 사는데 단 성격상 뭐가 됩니까? 자율에 의하여 바로 가맹금을 내는 대신 자유롭게 자기가 상행위를 해서 돈을 벌게끔 하는 바로 이런 관계. 그러나 위임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영원이 아니라 소멸시효를 갖다 가지면서 계약 기간이 되고 서로가 다음에 가맹을 갖다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결해서 가도 되지만 해지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에 소멸시효가 있다 이거고 그리고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담보를 갖다 물건을 갖다 담보로 잡는다는 이야기가 되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이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리 방식의 대리권의 존속은 현명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현명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대리인의 본인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명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대리인의 이름을 갖다가 표시하는 비현명주의를 갖다 취한다. 그런 데서 현명주의와 비현명주의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갖다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거죠. 현명주의는 이름을 갖다가 표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 비현명주의는 바로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신속과 안전, 신용에 대한 문제, 안전의 문제가 일어날 때 비현명주의를 갖다 원칙으로 한다 그러는 게 상법 제48조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본다면은 봤을 때 하나의 위임의 관계다. 127조의 상속의 위임이란 말을 갖다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대리 관계로 존속된다. 바로 대리 관계로 존속된다는 건 상법 제50조 이야기로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대리 관계 바로 가맹 본부와 가맹 사업자의 관계는 상법적으로 볼 땐 대리관계의 존속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임 기간 동안에 선량한 관리자로 우리가 본다는 얘기가 되고 또 위임 사무라는 말이 중요하며 위임을 받지 않는 행위도 있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갖다 다 위임을 받느냐 어떤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는 위임을 받지 않은 행위도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위임을 받은 행위도 하지만 위임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수임에 관한 권한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을 갖다 기준으로 한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162조 1항 상행위는 바로 이제 10년을 갖다가 기준점으로 잡는다는 소멸시간이 있습니다. 기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멸기호는 원칙적으로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 소멸기호는 5년인데 반면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민사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이다. 그래서 민사는 10년, 민사사건에 대한 부위는 10년에 대한 이야기. 반면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5년은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의 채권에 대한 문제. 채권의 민사의 문제는 10년이지만 여기에 대한 채권의 문제는 5년으로 이해되는데 그러면 바로 가진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가명은 바로 원래 민사 부위는 10년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채권 부위는 5년이 되며 상행위로부터 일어나는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하는데 10년이 지나면 민사사건으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5년을 경과했다 그럴 때 채권 채무의 관계는 가명에서는 5년을 갖다가 소멸시효로 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역시 우리가 봤을 때 민법에 대한 물권에 대한 이야기, 물권편에 대한 특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가맹거래사가 가지는, 가맹계약이 가지는 하나의 민법적 이야기 속에서 물권편의 특징을 갖다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민사는 민법에 대한 물권법에 대한 특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예를 들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진열자이라든가 또는 배열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한 뭐가 되느냐 상사유치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민사유치권에 비해서 여기는 상사유치권. 민사는 개인과 개인 민법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면 여기는 어디까지나 장사를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상사유치권이라는 민사유치권의 반대적 개념, 민사유치권의 상반된 개념으로 상사유치권이라는 이야기를 바로 민법의 이야기와 같이 비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이 있다면 바로 민사유치권이 아니라 상사유치권이 되며 그 다음에 이런 유치권에 대해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목적별로 범위가 넓고 유치권에 대한 뭐가 되느냐 배제 특약도 가능하다. 유치권을 갖다 배제할 수 있는 특약도 맺을 수 있다. 어떤 부위는 바로 유치권을 가지지만 유치권을 갖다 여기서는 배제할 수 있는 부위도 있다. 하는 이야기에서 바로 가맹거래사가 민법 물권법으로 본다 그러면 바로 이런 유치권, 민사유치권인데 여기는 상사유치권으로 왜 장사를 하며 일어나기 때문에 민사보다는 상사 쪽에 역점을 둔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유치권을 갖다 배제해도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적는 걸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상황에 따라 유치권을 배제할 수도 있다. 바로 가맹계약과 가맹사업자 사이에 계약서상에 유치권 배제 특약을 넣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권으로 넘어가서 질권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채무를 변제하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를 갚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가 될 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질권에 대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소유권을 갖다가 왜 됩니까? 완전히 나중에 소유권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 바로 소유권을 가질 때까지 왜 되느냐 그러면 대금을 납입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바로 계약 전에 변제를 가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될 때 처분 약정 바로 처분할 수 있고 약정해서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어떤 이야기 이런 계약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그 전에는 처분 약정하지 못한다.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처분 약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이런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민사의 질권과 달리 그 다음에 유질 계약을 금하고 있다 한 말 유질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부분적인 계약 요 유질의 계약은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서는 배제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중요한 유질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하는 특약을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대하여 얘들은 채권권의 특징 속에서 우리가 보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보면 민법 채권에 대한 특징 속에서 우리가 보면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 법정 이율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법에서 정하는 이율을 갖다 법정 이율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통상 우리는 법정 이율이 5푼이냐 아니면 6푼이냐 하는 이야기. 보통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민사채권 5푼을 갖다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상행위로 일어나는 바로 법정 이율은 6푼으로 한다 하는 게 상법의 이야기가 되어서 5푼은 민법, 6푼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얘기하는 뭐가 되느냐 상행위에 의한 법이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법정 이율, 민법의 경우는 5%, 상법의 경우는 6%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우리 책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의 채무자가 있을 때 어떤 이야기라면 바로 여기에는 연대 책임,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연대 책임이며, 그 다음에 일반 보정이며 상행위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며 보정인의 개념을 가진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가맹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바로 보정인 상행위라는 얘기가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칙에 대하여 총칙은 그렇지만 각각의 개별 특칙에 대해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상행위를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승립 시기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다. 승립은 언제 되느냐? 이 승립 시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각칙에서 나오죠. 얘는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을 때,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질 때 뭐가 되느냐? 바로 채권에 대한 소위 일종의 채권의 각칙에 대한 이야기가 성립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걸 한 번 더 민법과 물권, 민법의 물권편의 특징과 우리 가맹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하는 부위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자, 민법의 물권편과 민법의 채권편을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법정 이율은 민법은 5푼이지만 그 다음에 상법이 이야기하기는 6%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볍게 의해야 되는 이야기라면 내용을 갖다 끝내고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가맹계약의 유사한 계약에 대한 구분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것도 우리는 앞에서 얘기를 했던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볍게 우리가 정리를 하며 쭉쭉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다시 한번 상기를 한다. 바로 여러분이 내년 시험을 대비하여 지금 어차피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원래 뭐 시험을 갖다가 보는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앞쪽의 이야기를 쭉 한번 했다면 다시 여유를 가지고 원래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내년 합격을 위하여 공부하는 이런 자세,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야 되죠.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쭉 해버리고 끝났다. 그럼 단순해가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은 숙지가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답 쓰는데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을 끌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전체 내용,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요점 정리, 그 다음에 뭐 가장 키워드를 이야기하며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우리가 답 따라 놓은 내용을 한 분씩 쭉 우리가 훑으며 정리하는 단계로 반복이 되지만 뭐 여러분들은 어차피 2차 합격할 때까지는 반복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하며, 자, 가맹사과 유사한 뭐가 되느냐 계약 구별이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느냐 1부에서 이미 얘기했던 이야기의 반복이다. 그러나 그 속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가 뭐냐를 우리는 생각하며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가맹계약과 유사한 계약에는 대리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리상은 바로 대신해서 물건을 사주고 팔아주는 행위를 갖다 우리는 대리상이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대리상은 일정한 상의를 위하여 어떻습니까? 대신 사주고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지. 그런데요, 여기서는 바로 일정한 상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대리나 중개를 해준다. 대리나 중개를 해준다. 한 말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대리상은 제3자가 맺은 법률 행위에서 본인의 상인에 귀속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3자와 만약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본인 상인과의 거래로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부탁을 한 위탁자가 있지만 수탁자는 바로 제3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상인인 것처럼 자기가 상인으로 이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물건을 한다 하는 게 바로 대리상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대리나 중개를 하고, 제3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인의 입장에서 바로 우리가 어떠냐 대리상을 한다. 그래서 뭐 대리상은
자기가 일정한 수수료 또는 일정한 마진 이런 것들을 붙이면서 뭐가 됩니까? 장사를 하는 게 대리상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맹과의 이 내용은 뭐가 되느냐? 가맹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가맹계약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가맹은 일종의 자기 명의라 이거죠. 가맹사업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거래를 한다.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가맹은 바로 자기 명의로 거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법률의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된다. 모든 내용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가맹은 자기 명의로 장사를 하게 되고 법률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단 여기는 자기 명의냐 대리점유의 경우는 자기 명의 아니죠. 독자적인 영업 주체로 하느냐 제3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관련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 자신의 명의로 하느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자신의 명의로 주3자와 거래를 한다 그러는 이야기가 중요하며 독자적인 영업 주체를 갖다 취한다 그러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가맹 자기 명의로 독자적 주체 제3자에 대하여 이게 바로 대리점과 차이점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일정 상의를 위하여 여기는 팔아주고 사주고 이런 역할의 대리상이라면 가맹은 자기 명의로 바로 독자적 주체가 되며 제3자에 대하여 독자적 자기 명의로 거래를 하며 책임에 대하여 바로 자기가 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바로 대리상과 이제 가맹점의 차이점이라는 이야기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이건 바로 대리상과 가맹계약의 차이점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다음 이야기는 위탁인과의 구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대리상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일종의 우리가 대리점 많이 보죠. 침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침대를 갖다가 사와서 바로 제3자에 직접 어야 됩니까? 대신 중간에서 팔아주고 사주고 마진을 취하는 형태가 대리점이었다. 이런 얘기하면 위탁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위탁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부탁을 듣고 물건을 사주고 팔아주는 걸 갖다 우리는 위탁이다. 위탁을 우리가 받는 사람은 수탁이죠. 그래서 쉬운 예를 갖다 우리가 든다면 바로 케이스를 우리가 보면 위탁상은 뭐가 되느냐? 서울의 갑이 예를 들어 부산의 을에게 대신 물건을 사달라 팔아달라. 그러면 제3자에게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제3자 병에게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사주는 이 부산의 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갖다 부탁할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위탁이라고 얘기하죠. 위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 사달라 할 때 우리는 위탁매매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이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로 그리고 타인의 계산 이건 바로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타인의 명의는 자기 명의로 거래를 하되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매매를 해주고 그럼 나중에 타인으로부터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 아까는 마진이었죠. 대리상은 마진을 갖다 취한다라고 여기 보면 여기는 자기 명의로 하며 타인과의 계산에서 매매 속에 나온 결과를 갖다가 바로 제3자와 거래를 할 때는 타인과 자기 명의로 하고 타인 계산법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가맹계약과의 차이점은 여기는 뭐가 되느냐 자기 명의로 정한다는 거와 타인 계산한다는 거와 이 자기 계산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며 소유권 이게 바로 여기까지는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위탁매매가 가지는 자기 명의 타인 계산 자기 계산 소유권을 가진 거는 뭐가 되느냐 바로 가맹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 요 앞에 있는 이 자기 명의 타인 계산은 뭐가 되느냐 위탁상을 얘기하는 이야기라고 말한다면 여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위탁매매에서 일어난다면 여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가맹 쪽에서 일어나는 가맹사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런 점에 차이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약점과의 어떤 구분을 갖다 우리가 보자 이죠. 특약점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인의 물건을 갖다가 독점해서 전매권을 가지며 그 사람만 팔게 할 때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특약점이다 이런 얘기를 쓰죠. 특약점의 의의는 바로 공급자에게 한 사람의 제한된 공급자에게 제공된 상품을 주며 자신의 명의로 어야 되느냐 그럼 계산하고 나중에 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만이 가지는 특약점 한마디로 말하면 특약 일종의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약점이라죠. 그래서 바로 생산자나 상품을 공급자로부터 바로 제한된
제공된 상품을 받고 자기 계산으로 장사를 한다. 자기 명의로 계산을 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자기 명의로 계산하는 이야기, 그리고 통일된 지시나 통지를 갖다 받고 영업에 대한 표지를 사용한다는 데서 유사점이 있다. 그래서 자기 명의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적인 지시나 뭐가 되느냐 그럼 통지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고, 영업의 표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바로 가맹점과 우리가 봤을 때 의해되죠. 자기 명의 계산, 그 다음 동일한 지시나 통일, 그 다음에 자신의 상호를 쓴다. 그리고 영업의 표지를 갖다가 바로 경영 전략의 요소에서 의해된다. 그럼 가맹에 대하여 필수적인 영업 표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게 특약점은 가지는 내용이 되고, 공통점은 자기 명의 계산, 그리고 통일적 지시나 통지를 받는다까지는 가맹점, 특약점이 같은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의 표지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용한다 하지 않는다는 바로 가맹은 뭐가 되죠? 영업의 표지를 사용하지만 바로 여기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영 전략 요소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가맹점과 그리고 특약점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급자, 제공된 상품 자기 명의로 계산한다 하는 게 되면, 가맹은 자기 명의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와 통일적 지시나 통지를 받는다와 영업 표지를 사용한다는 데는 어떤 이야기라면 바로 가맹점이 가지는 내용이라면, 특약점은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야기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바로 위탁 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를 가지고 타인의 계산으로 바로 얼마에 팔아달라, 얼마에 사달라 그랬기 때문에 타인 계산이죠. 매매를 성립시켜주고 타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게 바로 위탁. 위탁의 반대는 수탁이 되겠죠. 이거와 유사한 게 가맹계약은 자기 명의로 남이 얼마 받아라 그러고 본부가 정해줬다면 타인 계산이 되지만, 자기가 알아서 계산, 여기는 타인 자기. 여기 위에와 비슷한 점은 자기 명의 타인 계산까지는 위탁과 같다고 보지만, 자기 명의로 타인 계산이나 자기 계산을 하며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바로 가맹계약과 위탁상의 차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특약점의 구분은 공급자가 특수한 제공된 상품을 공급해서 자기 명의로 팔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계산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자기 명의 계산이 특약점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특약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특수한 한 사람만이 특정 지역에서 물건을 계속 팔 수 있게끔, 그래서 공급자로부터 제공된 상품을 가지고 자기 명의로 팔고 계산은 바로 자기가 한다 하는 게 특약점이었다면, 가맹계약은 자기 명의로 계산하고 통일된 지시나 통지를 받으며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영업의 표지를 사용한다는 데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같은 개념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런 점을 이해를 하시며,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이 특약점은 바로 공급자로부터 제공된 제품을 자기 명의로 계산을 하며 자기가 팔고 나중에 자기 혼자에 대한 책임을 갖다 논하게 된다. 그런데 가맹계약은 자기 명의로 계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통일된 지시나 통제를 받게 되며 영업의 표지를 사용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특약점과 가맹점의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라이센스란 말이 나오죠. 라이센스는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특수한 어떤 지식재산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갖다 우리는 지식재산권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바로 하나의 라이센스와 이제 있다면, 그게 중요한 이야기는 라이센스는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냐, 지식재산권, 여기에 대하여 의해된다고 하면 바로 소유자가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특허나 상표나 상호나 뭐 여러 가지 지식, 이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대가를 받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말하죠. 여기와 비슷한 것도 여기는 영업 표지를 사용한다는 데서
본부의 영업 표지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데서는 라이센스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죠. 영업의 통일성, 그리고 지시, 통제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가지는 게 뭐가 되느냐? 가맹계약이다. 그래서 특약점과 라이센스 계약과 가맹계약의 차이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기 어떤 지식재산권을 제3자 소유자가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주고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대가를 받으면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반면에 뭐가 되느냐? 계약은, 여기 라이센스 가맹계약은 영업의 표지를 쓰고 영업의 통일성을 가지며 지시나 통지를 갖다 쭉 받으며 나가는 걸 우리는 일종의 가맹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데서 대비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고용이 된다. 고용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 바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뭐가 됩니까? 노무에 대한 제공으로서 보수를 갖다가 받을 것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내용이 뭐가 되죠? 고용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고용이 되었다 그럴 때는 출근 몇 시, 퇴근 몇 시, 뭐 몇 시간 근무, 시간당 얼마 이렇게 우리가 된다 그러면 이건 바로 고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가맹계약은 본부와 가맹점 사이는 이런 바로 고용의 관계는 아무 없다 이거죠. 바로 여기는 계속적인 계약 관계다. 그리고 종속의 관계. 바로 가맹본부가 주라면 바로 가맹사업자는 일종의 하나의 주종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별개의 사업체로서 자기 이익에 대한 모든 권한에 대해서는 뭐가 되느냐?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어디 되느냐? 이익을 봐도 그 사업자가, 손해를 봐도 사업자가. 이와 같이 되는 걸 갖다가 별개의 사업 주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데서 고용과 구별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고 지급하는 관계라면 가맹계약은 계속적 계약 관계로서 바로 종속의 별개 사업을 주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하는 데서 고용과 구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봤을 때 이제 여기는 뭐가 되느냐?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연세와 사업과 구별하고 나오죠. 연세와 사업은 연세가 바로 뭐가 되죠? 최인점의 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개 서로가 이익권을 갖다 가지기 위하여 연결된 최인망이 공동으로 물자를 구입하고 공동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본부와 그다음에 가맹 그 최인에 가입한 사람들 이 관계를 갖다 우리가 연세와 사업화라는 말을 갖다 쓰게 되죠. 그래서 최인이라는 말을 갖다 반드시 연결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본부와 각각 최인점은 서로가 연결을 갖다 가지고 그 통제가 되죠. 그 다음에 연결된 조직이다. 소매상에로서 독립성을 가진다. 이렇게 될 때 연세와 사업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옛날에 연세점이라는 말이 굉장히 한때 유행한 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대다수가 바로 가맹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그 전에 연세와 사업에 의하여 서로가 같이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 본부가 이렇게 했다면 수많은 가맹점을 갖다 가지면서 가맹점들의 물건을 갖다가 본부에서 구입해서 가맹점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되느냐 그러면 지급하는 형태를 취했던 게 연세점이다 이거죠. 이런 면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의 독립된 사업체고 비슷한 영업 방식을 취한다. 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여기는 최인 본부와 최인점 이래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대량 구매력을 가지며 중앙 조직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가맹이고 연세는 독립성 서로가 연립전선을 펴나가는 게 연세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계와 구별을 하라 그런 이야기 다단계는 이제 단계가 여러 개 되는 거 3단계 이상 우리가 보통 가맹사업은 뭐가 되느냐 2단계 구조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단계는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다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위 단계가 있고 하위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다단계는 바로 상위 유통 단계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용역의 판매뿐만 아니라 하위 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위 단계의 판매 모집 이 모집으로 있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위 유통 단계 2단계가 아니라 3단계 이상이 되며 하위 단계에 속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회비를 이제 받아서 이제 불로소득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바로 가맹점과 다단계 차이라고 말하죠. 여기는 바로 만약에 가맹계약의 이동을 갖다 우리가 따져준다면은 바로 하위 단계 모집을 한다는 얘기가 중요하고 3단계 이상 구조 가진다는 게 2단계 구조와는 뭐가 됩니까? 다른 거. 가맹계약과 차이점이라면 다단계는 3단계가 되고 가맹점은 2단계다.
다음에 여기는 바로 여러분 중요한 차이점을 갖다 입회비를 받고 이걸 불로소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상위가 가지니까 이게 바로 다단계 특징이다. 그래서 비교적 여기에서는 이제 다단계에 속하는 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3단계 이상 구조라는 점이 가맹과 차이점이고 입회비와 불로소득을 갖다 취한다는 입장이 역시 가맹계약과 다단계의 차이며 2단계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가맹계약의 특징이다 하는 걸로 여러분이 그냥 키워드만 뽑아놔가지고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지만 요거 3단계 구조 아니다. 가맹계약에는 이건 다단계다 이 말이죠. 입회비와 불로소득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구하는 걸 목표로 한다. 다단계죠. 이건 2단계 구조다. 이게 바로 아주 다단계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가맹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다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하죠. 3단계 이상 구조고 2단계 구조만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 가맹사업이다. 그 다음에 입회비와 불로소득으로 뭐가 되냐? 무한한 이런 사설에 연결이 되어서 입회비와 그다음 불로소득을 갖다 목적으로 하는 게 뭐가 되냐? 다단계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섞여 있는데 키워드를 뽑다 보니까 선생님이 앞에 내놓은 책과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뽑다 보니까 이게 섞여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이상은 다단계가 되죠. 입회비 불로소득을 바라보는 게 다단계입니다. 2단계 구조만을 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바로 가맹계약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임명조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임명은 바로 현명조합의 반대. 여러분들 조합의 종류를 얘기할 때 임명은 바로 이름을 나타내기를 끓이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임명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임명의 반대는 뭐냐? 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명이다 그럴 때 이름을 바꾸는 걸 싫어하는데 현명은 바로 뭐가 되냐?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을 갖다 현명이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임명은 뭐가 되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유한입니다. 자기가 출제한 범주 내에서만 책임을 져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철저히 유한 책임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유한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명조합원은 절대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유한 책임이며 그래서 임명조합원 출제한 범위 내에서 이익을 배분받고 그렇게 약정한 조직을 갖다 임명조합이라고 부르더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가맹계약은 단독 영업을 하는 거죠. 단독으로. 조합이 아니다 이거죠. 영업 표지를 갖다 사용한다 이거죠. 그러나 동일한 이미지를 가진다는 게 임명과 바로 아까 말하던 뭐가 되냐 가맹점의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임명조합은 바로 출자를 하고 이익 분배를 받을 걸 약정해 놓은 하나의 계약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맹계약은 뭐가 되느냐 바로 단독 영업을 한다는 데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단독 영업이며 영업 표지를 쓰고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면서 장사를 해나가는 것이 가맹계약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점을 갖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은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자 일종의 하나의 가맹계약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계약조항 계약의 여러 조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가맹계약을 갖다 이끌어갈 때 반드시 지켜줘야 할 이야기는 뭐냐 일반적으로 노하우나 이 노하우의 어떤 그 이야기 예를 들어 만약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뭐 기법이나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노하우라 하죠. 이걸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자에게 누설하면 즉시 해지를 한다 하는 게 비밀유지 계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에서 이제 가맹사업자들에게 비밀리 요거 너희들만 알고 운영할 때 사용하고 요 기법을 써라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걸 제3자에게 누설했을 때는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본부의 해지권이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비밀유지 계약이 첫 번째 가맹계약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아니 이제 경업금지라는 말은 바로 유사한 거 또는 경쟁관계가 있는 걸 갖다가 유사 또는 아니면 경쟁관계에 있는 이야기를 서로 신뢰관계를 가지며 의무적으로 끝까지 어디에 되느냐 같은 업종에 손대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경업금지 의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유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이런 어떤 건 끝까지 어디에 되느냐 그럼 바로 신뢰관계를 가지면서
지켜줘야 할 의무를 경업금지 의무라고 하더라 하는 말이 되죠. 그럼 면책, 책임을 면하는 걸 면책이라고 하죠. 구상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경감하게 한다든가 면제해주고 보상에 대한 계약을 갖다가 약속하는 걸 갖다 우리는 구상계약이라고 말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중요한 면책 구상이 되죠. 그래서 책임을 갖다 감경하게 하고 면제하며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계약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면책 및 구상계약이라고 불러주는데 이런 사항이 다 우리가 가맹계약에 들어가는 부수사항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가맹사업자가 권한을 남에게 양도할 때 그래서 계속 거래 관계를 유지하느냐 서로가 신뢰를 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때만이 양도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계속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 관계가 되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이 양도를 할 수 있는 제한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정은 약속된 어떤 정해진 룰을 갖다 우리가 약정이라고 하죠. 당사가 하는 약정. 그럼 약정을 해지한다. 아니면 이제 해지권을 가진다. 이건 가맹계약서에다가 상세히 이런 사항을 반드시 지켜줘야 할 약정이며 약정을 지켜주지 않을 때는 해지를 시키겠다 하는 이야기가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약정 해지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약정을 당사가 전에 약속을 얘기하며 약정은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두고 이 가맹본부의 행사권으로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약정 해지 계약이라고 말하죠. 자, 그 다음에 공급계약입니다. 가맹점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가 공급을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이며 끝까지 이를 갖다 준수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가맹본부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적인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공급을 해야 되며 계약 내용에 넣으며 그런 준수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차, 예를 들어 본사가 제기하는 장비를 구입하라 또는 건물을 갖다가 임대차 계약을 하라. 이럴 때 점포나 설비나 구입에 관한 사항들 이걸 갖다 가맹계약에 부수되는 계약 조항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포나 또는 설비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구입하거나 또는 우리가 임대차 할 때 그걸 갖다 계약 내용에 넣어두고 나중에 그걸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때는 계약서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며 바로 이때 계약서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가맹계약은 반드시 인허가를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에다가 각종 인허가를 갖다 얻어라. 이 인허가를 얻었을 때만이 가맹을 갖다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맹사업은 국가나 지방단체 관계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얻을 때만이 가맹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 이외 기타 계약의 라이센스 계약,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 대한 설비 계약.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뭐 1년마다 한 번씩 바꾸어라. 가맹본부가 의도적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왜 되느냐 그러면 본부에서 지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설비를 바꾸어라 이러면 엄청난 황당하겠죠. 가맹사업을 몇 년마다 하는 기간이 나와서 바로 이렇게 가맹계약에 부수되는 계약에서는 라이센스나 또 인테리어나 설비 계약에 대하여 의해야 되느냐 반드시 계약사항의 조항에 넣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이야기로 나중에 서로가 문제가 되는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맹계약에 부수되어야 될 계약 조항은 어떤 거냐, 비밀을 유지해주는 계약, 경쟁되는 업종에 의뢰되는 손대지 않는 계약, 그 다음에 서로가 면책, 구상해 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양도에 대한 어떤 제한, 양도를 했을 때 일방적 해지가 되었을 때 해지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본부가 지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해 줘야 할 공급계약의 의무, 그리고 이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점포나 설비에 대한 구입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를 갖다가 얻어서 이건 아무나 가맹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나 지방단체 관계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얻었을 때만이 가맹사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나 인테리어 설비 계약 이런 것도 이제 가맹계약서에는 반드시 본부와 가맹사업자 산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며 쭉 우리가 봤는데, 항상 2차 시험은 철저히 쓸 수 있고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어서 나중에 정확한 답을 달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며, 이제 다음 15장에 가게 되면 15장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2장에 뭐가 되느냐, 가맹계약의 성립에 대한 것. 예를 들어 내부 거래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이미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러나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연상하며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자. 그럼 키워드를 갖다 다시 보면서 앞에 내용만 가지고 쭉 했던 거에다가 키워드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여러분, 키워드가 뭔가 이걸 갖다 생각하며 답 쓸 때 꼭 기본적인 소양의 이야기를 넣어줘야 되고, 키워드를 반드시 넣는 이런 게 되면 상당히 빨리 여러분들은 정복할 수가 있고, 2차 과목에 두 과목이 있는 우리 가맹계약론과 가맹계약법,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굉장히 철저히 해서 2차, 1차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2차를 벗어나지 못하면 참 곤란하겠죠. 이에 대한 연습은 바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일단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본문 속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것. 3단계에 갔을 땐 반드시 연결해서 답을 쓸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것. 이 3단계를 거치며 시간이 걸리고 반복이 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쭉 진행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사람은 항상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지, 간결하게, 간단히, 대충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충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의 이야기는 자기가 충실하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잡아준 만큼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들어갈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